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동결보다는 인하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들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숨통이 좀 트일 거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우리 시중의 은행 대출금리도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죠.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초단기금리를 내리는 거지 시중의 은행 대출금리를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간다고 그렇게 법칙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 예상보다 영 안 내려갈 수도 있고, 진짜 꼬여버리면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은행 대출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침체도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과 기대만 나오고 있는데,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18일 미 연준이 2년 반 만에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리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모든 관심은 이제 한국은행한테로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11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해요. 어쨌든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게 본질적으로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서 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론 금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부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계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걸 무슨 작은 부작용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쨌거나 부동산 PF 문제와 내수 침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무게를 실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과 건설 시장이 되게 심각한 게 구조조정해야 할 PF 문제부터 과거 태형건설에 이어 최근에는 신세계건설이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해야 할 만큼 건설사들의 채무 부담과 부실 문제가 현재 심각한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하면 건설사들의 연체나 금융부실 문제도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거고, PF 문제도 일부이긴 하지만 점차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주택 구매 수요도 살아날 여력이 생겨서 그럼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무슨 금리가 현재에서 절반 이상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네요. 네,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내수 침체가 되게 심각한데 가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크게 감소한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최근에 심각한 자영업의 부실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물론 이게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는 다시 부채 증가 속도가 더해질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자 감소로 가계가 받고 있는 채무 압박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거기에 동시에 금리 인하로 이들의 대출 상환 능력을 올려줄 수가 있어서 금융부실을 완화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내수 진작 효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금리 인하 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실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나 잘 들어맞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가까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하냐면, 두리뭉실하게 말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가 기대만큼 나올 거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최소한 그 정도로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준금리의 인하를 시중은행의 무조건적인 대출금리의 인하로 이걸 완전 동기화시켜서 세뇌시키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많은 분들도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중은행들의 금리까지 다 같이 내려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금리가 기대만큼 안 내려간다거나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낮추더라도 은행 대출금리가 기대만큼 안 떨어지거나 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게 일단 다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현재 3.5%인 금리를 뭐 1%대까지 0%대까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내리기는 힘들다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현재 물가 문제도 아차하면 다시 불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금리 내리는 건 대출로 시중에 돈을 더 풀리게 해서 경기를 살리자는 건데, 지금 부채 늘까봐 올려놓은 이 금리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폭증해서 국가 신용도 이야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판국이거든요. 여기서 금리 내렸다 부채 증가가 더 제어 안 되는 모습이라도 등장하면 진짜 답 안 나오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채 규모에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경기 안 좋다고 과거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정말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린다고 한다면 그럼 은행 대출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리를 그렇게 내릴 수는 없거든요. 일단 요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놓고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은행 대출금리가 안 내려간다거나 오히려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가게한테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보다 내가 빌린 혹은 앞으로 내가 빌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죠. 네.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냐?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빌리는 이 대출금리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가산금리가 더 올라버리면 우리가 빌리는 은행 대출금리는 똑같거나 혹은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산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냐? 돈을 빌려가는 대출 기간이라든지 대출 상품, 시중은행들 간의 경쟁 상황 등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은행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목표로 하는 그 이익 수준. 쉽게 말해 은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랑 은행이 남겨 먹을 거 생각해서 이 가산금리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금리가 정해지는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인데,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연체율이라는 이 리스크 관리 비용이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돈 떼이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비용이네요. 네, 쉽게 생각해서 흔히 대부업체 이자가 비싼 이유가 돈 빌려주고 나서 돈 떼일 확률이 높으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이런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사채 이자가 높은 거거든요. 빌려주는 액수도 적은 거고. 네,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쓰는 그 대출금리에도 이 연체율이 가산금리에 녹아 들어가서 대출금리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서 돈을 빌리는 혹은 이미 빌린 그 대출금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가산금리가 내려간다거나 혹은 그 가산금리가 기존 수준에서 유지가 되기라도 한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은행의 대출금리도 같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기준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은행 때려잡아서 가산금리를 내리게 해도 되고. 뭐 그래도 되죠. 서민을 상대로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정부가 압박해서 가산금리를 내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 이미 올 초에도 봐서 알잖아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다들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금융권 전체적으로 이 연체율이 불붙은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한 게 작년 23년 1월 이후로 지금까지 1년 반 이상 거의 2년 가까이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대출금리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산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흔히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올리는 거라고 그렇게 퉁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리스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체율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가산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무작정 시중의 은행 대출금리가 크게 내려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시간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그런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시장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 통상 짧아도 1년 전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사이에 이 연체율은 앞으로 계속 점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연체율 상승으로 가상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인 거고, 그럼 결국 대출금리도 인상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는 별개로요. 이렇게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 리스크 때문에 대출금리는 오르지만, 그렇다고 시중은행들이 이 리스크를 가상금리에다가 전부 적용해서 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고, 한편으로는 대출 문턱을 더 높여서 대출을 쪼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가상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 문제가 시중은행권을 중심으로만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사 차원에서도 이 연체 문제가 또 중요한 게, 부채 규모가 늘든 어쨌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줘야 시중에 돈이 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충당금 부담에 연체 리스크 비용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대출을 거의 안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이금융권 전반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버리는 바람에 그 풍선 효과로 카드론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카드론에서 연체액이 엄청 커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연체액이 1조 4천억 원까지 불었는데, 이게 카드 대란 이후로 최대 규모에 이른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카드론까지도 규제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권, 그리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 카드론 할 것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인데 그 금리 인하 달랑했다고 해서 내수 침체도 회복되고 주택 구매 수요도 살아나서 부동산 PF 문제도 좀 완화될 거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시장 전망인지 바램인지 모호하다는 거예요. 실은 극한의 달에 있는 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먹혀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 문제에 빠졌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앞으로 기준금리만 내린다고 해서 시중에 유동성이 막 공급되면서 돈이 풀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하는 이런 게 단정 지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고, 그런 생각도 무언가 경제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내린다고 문제들이 슬슬 풀려가겠다는 그런 생각 말이죠. 네. 오히려 금리 내리기 전에는 금리 내리면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있었지, 사실상 금리 내리는 거 말고는 남은 카드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막상 금리 내리고 난 뒤에 효과는커녕 경기는 제자리 걸음이고 부채만 더 늘어나는 부작용만 나타난다면 진짜 시장에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하는 말처럼 금리만 내리면 내수도 괜찮아질 거고 부동산 PF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지금 우리가 처한 극한의 부채 규모라는 이 경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대신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가지는 그 심리가 움직이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고 집값도 오르겠다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자산 가격도 뛴다든가 순간적으로 튀면서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흐름은 엄밀히 말해 시중에 돈이 풀려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심리를 계속 떠받쳐 줄 수 있는 유동성이 계속 뒤따라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산 가격이든 경기든 유지가 되면서 쭉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리는 이제 금리 내리니까 돈이 풀릴 거라고 보면서 오르겠다 싶어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심리를 받쳐줘야 할 돈은 시장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연체율은 계속 높아지고 대출은 갈수록 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순식간에 다 푹 꺼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있고 금리를 인하하는 초기에는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한 직후 나올 만한 그런 자산가격 상승 효과도 사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말 중에는 이미 지난 봄, 여름 기간 동안 이미 미리 땡겨서 다 해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죠. 금리 인하를 해도 반짝 효과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이야기도 지금 실제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대출금리 인하 때문에 기준금리에 관심을 가지는 거라면 지금은 기준금리보다 연체율과 대출 증가 속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대출금리를 볼 때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계속 강조하지만 리스크 비용, 즉 연체율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게 오르고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를 앞둔 지금 시점이 엄청 중요한 타이밍인데 다음 주 금리 결정을 보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경제면을 통해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분명히 부추기는 기사들이 보일 건데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향후 연체율 흐름은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할 지금 엄청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내용이지만 지금 같은 경제 여건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이유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침체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말하는 다른 불필요한 이유 싹 다 걷어내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 본질만 드라이하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현명한 경제 주체는 대중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본다고 하죠. 지금은 시장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기대, 미디어의 자극적인 보도에 휩쓸리기보다는 연체율 등 실질적인 리스크를 주의 깊게 보면서 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침체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을 하는 게 때로는 현명한 경제적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